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지난 7월에 시작해 8월에 막을 내린 5부작 토크쇼 손석희의 질문들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손석희입니다. 오랜만에 MBC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모실 분은 TV 예능을 상징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방송쟁이 김태호 프로듀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콘텐츠가 자꾸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모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예, 스스로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한테 계속 소개시켜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예. 곳이 유튜브죠. 그렇죠. 네. 김태호 프로듀서와 얘기 나누실 분? 네, 무한도전 한 진짜 10번 이상은 똑같은 거 봤을 정도로 저는 진짜 엄청난 팬인데요. 소재를 얻는 좀 아이디어의 원천이 있으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했던 컨텐츠 중에 헬기 몰카도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워서 옥상에 올라가서 뭐를 시키려고 올라갔는데 너무 다른 생각을 하다가 이 옥상인 걸 제가 까먹고 난간에서 이렇게 몸부림 이렇게 치다가 아 그래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오감을 뭐가 그래 통제를 하면 이 무서움도 없앨 수도 있지만 무서움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주 목요일날 바로 찍어서 바로 방송을 냈던 거거든요. 저희가 느끼고 맛보고 하는 것들 안에 새로운 것도 함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예. 소재 창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석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이나 작가가 그렇게 유명한 그 작사 활동을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서 알았지. 예. 작사가로서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들은 무슨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7, 80년대에 그때 이제 퍼진 노래들이 많이 있죠. 오늘 주제가 무슨 텍스트의 상실이라며. 예, 예. 근데 이게 아주 불편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제일 먼저 인터넷에서 연재를 시작했어요. 이 맞아요. 늙은이가. 미디어나 매체가 변하면 예. 해야지. 그러니까 텍스트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신 겁니다. 네, 그런 거죠. 예. 오늘 주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인데 주제를 이렇게 잡자마자 딱 한 분만 생각했고 결국 그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는 자격지심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느끼십니까? 네, 불편한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편이 겹치다 보니까 불쾌해지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되는가 예. 내가. 저는 그냥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젊은 척 할 필요도 없고 가면 오고 오면 가고 그런 거잖아요. 시대를 바꾸는 힘은 답을 가진 자가 아닌 질문을 던지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손석희의 질문들은 이 같은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각계를 대표하는 명사를 초대해 사회의 각 분야의 고민거리들을 인터뷰로 풀어봤는데요. 위원들은 질문들의 토크쇼 포맷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저는 그 형식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무엇보다 좀 1대1 전통 토크쇼 포맷이 부활했다는 게 좀 눈에 띄거든요. 이번 질문들처럼 한 명의 진행자가 한 명의 손님을 앉혀놓고 거의 30분 이상 진행하는 굉장히 좀 정적인 포맷이 부활했다는 게 좀 되게 인상적인데 이 손석희 씨가 가지고 있는 진행자로서의 무게감, 어떤 진행 능력, 그리고 이제 명사 게스트들과의 어떤 라포 형성으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토크 흐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형식과 되게 최적화되는 내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전통적인 형식이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굉장히 최적화되면서 어떤 클래식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SNS 영향으로 시청자들이 오랜 시간 집중력을 갖고 방송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전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시청자들을 잡아둘 수 있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손석희의 질문들 같은 경우는 방송 시간을 토크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변화를 준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LED 화면을 통해서 게스트에게 밸런스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연 형식으로 또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말하고 또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포맷이라는 인상이었어요.
이게 잡다한 장치에 좀 기댄다라기보다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주제를 파고들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졌는데요. 다만 이제 화자에게 온전히 집중되는 이런 포맷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도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게스트 선정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점도 눈에 띄더라고요. 출연자들을 보면 모두 다 중년의 기성세대였어요. 아무래도 주제가 좀 무겁고 어렵다 보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좀 일가를 이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느껴졌지만 다 토크가 좀 엇비슷한 느낌이 큰 틀에서 들어서 그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매 회차마다 포맷을 운영하는 방식이 게스트에 따라서 약간 유연해졌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1회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백종원 씨가 인터뷰를 하고 청중과의 질문도 한 다음에 송기령 씨가 나와서 일종의 강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2회에는 이제 유시민, 김희연 씨의 약간 토론 같은 2인 토론 같은 인터뷰 형식이었고 그다음에 4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김이나 씨 단독 인터뷰를 하다가 후에는 황석영 씨와의 동반 인터뷰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형식이 약간 좀 일관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회차가 쌓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제적인 연결성도 생겨났다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게스트가 좀 더 현장 경험에 초점을 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인생 얘기와 다르지 않나라는 싶은 그런 회차도 좀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 질문들만의 특징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들의 핵심이었던 주제와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부터 저널리즘, 영화, 텍스트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분야들에서 주제를 잡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유의미한 질문이 던져졌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이라고 하면 저는 증문즉답 코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기성세대와 주류 언론이 텍스트 위기 시대에 젊은 세대의 문해력 저하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쇼폰만 본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실제로 당사자성을 갖춘 청년은 고전을 읽고 그 행위가 혹시 텍스트 힙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황석영 작가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다라고 응원해주는 그런 답변도 좋았습니다. 많은 토크쇼들이 이제 신변 잡기를 묻거나 뭐 게스트를 찬양하기 바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약간 게스트가 자기의 영역에 안주하지 않고 약간 좀 넓혀서 약간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 그런 질문도 분명히 있기는 했어요. 가령 2회에 유튜브가 저널리즘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시대에 기존 저널리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런 확장적 질문도 있었지만 반대로 뻔한 대답을 요구하는 듯한 질문도 있었어요. 가령 최민식 씨에게 극장이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추억을 머무는 공간이 되는 거고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점점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배우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상실감이 큽니다. 배우에게 극장이란 무슨 의미인가 물어보면 사실은 뭐 나쁘게 얘기할 게 없고 거기에 있어서 비판적이거나 메타적인 사고를 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2회에서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 간의 어떤 갈등적인 부분을 다룬 김혜영 기자, 유시민 작가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언론 기관들이 이제 겉보기에 명백하게 100% 한쪽으로 쏠리게 하지 않죠. 평소에는 공정한 척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정적일 때 편드는 거죠. 그거 유튜브가 더 심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대안이 그래서 유튜브가 낫다라고 하는 거기가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유시민 작가는 기존 미디어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인 상태였고 김혜영 기자도 사실은 좀 언론 윤리에 대한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분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다면은 진행자가 그 접점을 만들기 위한 그 질문들을 던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럼에도 이 김혜영 기자, 유시민 작가 서로에게 던진 질문들이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서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현재 레거시 미디어가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 그것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가 아닌가?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 레거시 미디어를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 뉴 미디어는 레거시 미디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상호 보완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적어도 이제 시청자들이 안고서 이제 이것에 고민해 볼 기회는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엔 질문들의 진행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희 씨는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데스크와 백분토론, 손석희의 시선집중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다 지난 2013년
JTBC로 자리를 옮겼었죠. 오랜 시간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꼽혔던 인물인 만큼 고향 MBC에서의 토크쇼 복귀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MC 손석희 씨의 진행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1대1 토크쇼임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씨는 여러 인터뷰가 있을 때 비로소 진행이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는 게스트를 대할 때 뭐 유연하다는 것보다는 약간 어떤 예전에 뉴스에서 하던 인터뷰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2회부터는 이제 게스트가 2인이 되고 2인 인터뷰가 되니까 양쪽으로 오가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각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이런 것들이 100분 토론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분 토론에서 쌓은 경험치가 이런 경우에 발휘가 됐고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청중들과 말할 때 나왔잖아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그렇게 텍스트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텍스트를 춤으로 해석하는 청중이 나왔잖아요. 그때 약간 아주 미미하지만 같이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맞춰 나간 것 이런 것들이 어떤 토크쇼 진행자로서 여러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 손석희 씨야말로 정말 MBC의 시사 프로그램의 상징 같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언론인 손석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뭐 냉철함 혹은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손석희 씨의 캐릭터가 시사 프로그램의 특징과 잘 맞물려가지고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1대1 토크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대1 토크쇼 같은 경우는 게스트한테 공감도 해주고 호응도 해주면서 같이 좀 따뜻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질문들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많은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을 구한다는 취지인 만큼 좀 게스트라든지 시청자들이 마음 터놓고 편하게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금은 편안하게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손석희 씨가 어느 방송에서 보여준 적 없는 편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상적인 부분은 최민식 씨의 팬들이 푸바오 팬더 머리띠를 주려고 왔는데 혹시 그걸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또 씌워드리려고 하신 건 아니죠? 석희바오도 만들 수 있어요. 석희바오요? 본인의 좀 편안하게 대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드러났던 순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인터뷰어에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섭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인터뷰를 일절 거절하고 있다는 윤여정 씨가 5회에 출연을 했고 김태호 PD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자신의 후배인 라디오스타 PD가 출연을 요청을 했는데 계속 고사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손석희의 질문들은 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쌓아왔던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봤고 이 부분도 진행자의 능력으로 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짚어주신 것처럼 진행자의 존재감이 게스트 섭외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식업계 대부 백종원 대표부터 천만배우 최민식, 저작권 부자 김이나 작사가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황석영 작가 등 내로라 하는 분야별 명사들이 출연해 심도 있는 대담을 나눴습니다. 자,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저는 황석영 작가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방송에서 보면 LED 화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날 회차에서 활용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이 황석영 작가가 어린 시절 걸리버 여행기 읽었던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뒤에 어린 시절 이제 가족 사진이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또 황석영 작가의 그 공백 15년을 얘기하면서 아카이브를 활용을 했는데 사실 그 15년이라는 게 개인의 15년 을 넘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그 자체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MBC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인 아카이브를 잘 활용했다라고 봤고요. 그 질문 중에 그 단편 소설집 중에서 원픽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황석영 작가가 전하를 얘기하면서 일제강점기를 도둑의 사다리에 비유했던 그 비유를 들면서 도둑놈이 왔어 우리 집에. 예. 그래갖고 이놈이 오면서 담에다 사다리를 딱 걸쳐놓고 들어와서 훔쳐갔어요. 그 가면서 사다리를 두고 간 거야. 그게 식민지 건데. 명쾌하잖아. 굉장히 탁월한 해석까지 내놓으면서 저는 이 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회의 김이나 씨 인터뷰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데요. 김이나 씨의 존재가 약간 질문들의 지평을 조금 넓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섹스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작사가를 초대한 점이 흥미로웠어요. 작사는 사실 시처럼 압축적이고 언어의 이미지와의 중점을 두면서도 음악과 결합되는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단독으로 소비되지 않고 다른 매체와 결합돼서 소비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질문이 여기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뿐만이 아니라 진행 면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가령 이제 김이나 씨가 아주 어렸을 때 손석희 씨와의 개인적인 추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그다음에 김이나 씨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동시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김이나 씨한테 손석희 씨가 낭송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김이나 씨가 그 목소리를 한번 낭송해 주시죠라고 하면서 약간 거꾸로 부탁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크쇼라는 게 사실 여기서는 이 그냥 인터뷰가 아니고 사실은 게스트와 진행자가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가끔은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런 어떤 상호작용의 모습이 조금 더 가미된다면 손석희의 토크쇼도 진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인터뷰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1화 이제 백종원 대표 인터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현재 어쨌든 그가 이제 중심에 서 있는 더본 코리아 관련한 이제 어떤 그 논쟁이 있었는데, 그 민감한 부분을 어쨌든 피하지 않고 이제 그걸 다뤄냈다는 것. 물론 그것이 이제 본사의 입장을 또 이제 너무 마이크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뭔가를 피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쪽 입장을 그러면 비판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하게 보여줄 때 본사 입장은 저런 거구나,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좀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좀 그럼에도 이제 내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본인의 어떤 지금 최근에 엮인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게 자영업 위기 얘기를 하는 게 더본 코리아만 얘기를 할 건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른 프랜차이즈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공정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본사가 갑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가맹점주의 입장들을 좀 더 폭넓게 다뤄줬더라면은 더 풍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크쇼로서의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TV 토크쇼 붐이 일어나며 1인 스타 진행자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들이 대거 등장했었죠. 그러나 최근 유튜브로 토크 예능이 옮겨가면서 TV 토크쇼는 설 곳을 잃어가는 추세인데요. 이 가운데 질문들은 첫 방송부터 5%가 넘는 시청률, 그리고 클립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유의미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도 매회 게스트의 발언이 화제가 되는 등 시청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는데요. MBC표 정통 토크쇼의 부활을 알린 질문들, 정교화 가능성도 노려볼 만하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노릴 수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손석희 씨의 오케이 문제겠죠. 예, 그것만 된다면은 정교화 분명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같은 정말 이제 고급 토크쇼로서의 방향성을 유지한다면은 사실 캐스팅 문제가 사실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화 얘기하면서 최민식 씨가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 하려면은 박찬욱 씨나 송강호 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그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라 방향성을 좀 바꿔서 인터뷰의 인지도는 좀 낮을지언정 좀 그 이슈에 대한 화제성이나 논쟁적 지점을 살릴 수 있는 게스트를 섭외해서 좀 더 주제에 좀 더 민감하게 침착하는 프로그램을 선회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 지금 오부 작가는 좀 다른 맥락의 경험을 시청자들이 선사해야 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그 화제성과 시청률로 이어질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정교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 보완할 점은 다양성이라고 봐요. 일의 주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레거시 미디어가 바라보는 뉴미디어와 또 그로 인한 위기로 종합되거든요. 그 이하에서 유튜브가 바꾼 미디어 환경에서 얘기할 때도 출연했던 인물들도 신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자라던가 아니면 오랫동안 레거시 미디어에서 종사했던 김태호 PD 같은 분들이 나왔거든요. 실제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창작자나 그 생태계에서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질문하는 입장인 손석희 씨가 또 그들을 대변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손석희 씨는 이제 유튜브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방송 중에 말했는데, 그분이 뉴미디어의 질문을 대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방송에서 보면 늘 MG 언급하잖아요. MG는 뭘 좋아하지, MG처럼 하려면 뭘 해야지 하는데 그게 유행을 만들거나 소비하는 대상으로만 등장하지 어떤 의제나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로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 사실을 질문들에서도 확인했다라는 게 좀 씁쓸했고요. 정교화되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정규화 가능성을 떠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방송 포맷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설령 인기가 없더라도 이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의 명맥을 잇는 게 지상파의 사명이 아닐까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 보면은 대한민국에 정말 위기가 아닌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지역 소멸도 그렇고 일자리 붕괴도 그렇고 계층 간의 양극화도 그렇고 다양한 지금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손석희의 질문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어떤 통찰을 좀 들어보고 해안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확장된 논의, 지속 가능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제작진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시대, 현재를 꿰뚫는 질문의 필요성을 상기시킨 손석희의 질문들. 질문을 던지고 함께 해답을 모색할 수 있는 웰메이드 토크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